자, 안녕하세요. 지난 6월 5일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 치러져서 문제를 분석했더니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회계학은 올해가 이제 처음 마지막 선택 과목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치러진 지방직 시험 문제를 그 난이도를 기준으로 내년을 대비하시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평이하고 굉장히 또 풀이 시간이 짧게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요. 내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더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자,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2022년도 시험부터는 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잖아요. 근데 이 회계학 필수 과목이라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세무직의 학생들은 시간 압박을 많이 받아요. 100분 안에 100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마킹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와 회계학이라는 두 과목이 존재하는 세무직은 상당히 학생들이 시간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든가 회계를 아주 잘해야 합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다른 과목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요. 이 시간 때문에 1년 이상을 허비하는 수험생을 제가 20년 동안 세무직 강의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손에 익을 때까지 정확한 이해를 해서 다른 과목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셔야 되는 과목이 회계학이고요. 저희 대방고시 학원 세무직 선생님 모두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희 학원을 믿고 또 저 이윤호를 믿고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요, 개념체계 문제가 출제됐어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가진다는 거고요.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질적 특성의 가장 중요한 주요 질적 특성이잖아요. 이 주요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정보를 보기 전과 정보를 본 후에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고요. 그러려면 달라질 수 있으려면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가치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요. 확인가치는 내가 처음에 예측한 예측치를 수정하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새로운 예측가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목적 적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이 충실한 표현과 목적 적합성이잖아요. 그럼 보강적 질적 특성은 네 가지인데, 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당연히 옳은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게 지금 정답인데요. 세 번째는 동일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그러니까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A 회사는 1번으로 하고 B 회사는 2번으로 하고 C 회사는 3번으로 하고 서로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를 비교할 때, 자, 1번으로 한 것과 2번으로 한 것, 3번 비교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고 한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은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죠.
필요한 때 정보가 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시성에는 최신 정보가 아무래도 적시성이 높아요. 그런데 기억해 주실 내용 하나는 오래된 것도 때로는 적시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의 기본 요소 인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2021년도 시험 세무사 시험에서 새로 바뀐 개념 체계. 여러분, 개념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개념 체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 그리고 보고기업이 추가되었는데 보고기업은 아시다시피 연결기업 또는 결합기업 뭐 이런 정도 기본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 체계를 새로 공부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올해 시험 대비해서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 부분을 갖다가 딱 정리를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기본 요소 인식에서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4번 내용이 새로운 개념 체계에 들어온 내용이에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이 4번 지문을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심화에도 있고 또 집중분풀에도 존재하는 지문인데요. 이것만 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죠. 4번이 옳다라는 것만 아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특정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죠. 많은 경우 그러한 측정은 추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추정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계적 추정은 자, 추정이라는 거는 자, 신뢰성 있는 추정치. 그럼 뭐예요? 자, 최선을 다한 추정치라는 뜻이죠. 그럼 추정치는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신뢰성이 있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 추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답이 1번입니다. 아주 쉽게 첫 번째 보기에서 답이 나왔고요. 자, 2, 3번도 개정된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며 당연하죠. 일단 기본 요소,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그럼 그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 항상 인식되는 충족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너무나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된 자산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당연하죠.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인식할 수 있다. 별 문제 아니죠. 자,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워낙 고전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를 위한 기타 포괄 이익은, 자, 여러분, 제가 가장 첫날 가르쳐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자본총계 계산법이요. 이 자본총계는 다 아시다시피 기초자본총계는 개정상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고요. 기말은 대변에 위치하며 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건이 자, 유상증자가 있어요.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유상증자. 그럼 감소를 가져오는 사건이 유상감자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있고
우리 당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질문에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기타 포괄 이익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자본 총계에서 지금 자료에서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를 보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7,000원 아니겠습니까? 기말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13,000원이에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2,000원이 있었답니다. 자, 순이익은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이 1,000원이 있었어요. 유상감자는 지금 없군요. 그렇다면 이쪽 차변합계가 14,000원이죠. 그러면 여기 14,0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 합계는 12,000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이익이 2,000원이다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네, 그래서 쉽게 이 자본 총계 5가지 항목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기초와 기본은 기말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증가를 일으키는 게 유상증자, 순이익, 그다음에 기타 포괄 이익이에요. 그리고 유상감자와 현금 배당 이 5가지 중에 자, 순이익이 아니 손실이면 여러분 자본은 감소해요. 네, 그런 점도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직원 급여를 물어봤어요. 네, 발생한 급여가 얼마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쉽게 제가 2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급여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는 비용이니까 일단 지급을 하면 그만큼 급여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도 급여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선급급여가 있고요. 미지급급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이 올해가 2021년이에요. 그런데 돈을 2020년도에 준 거예요. 근데 2020년도에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 2021년도에 노동에 대한 급여였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선급급여. 그래서 우리가 기초라고 볼게요. 기초의 선급급여는 당연도 급여에 포함돼야 되고요. 자, 2021년도에 돈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노동은 2021년도에 계속돼요. 그러면 그것은 2021년도 기말 미지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의 지급은 우리가 테이블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X1년이에요. 이때 X0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하지만 X1년도에 속해 하는 게 있어요. 지급은 X2년도에 해요. 하지만 X1년도에 속하는 게 있죠. 그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미리 준 거고요. 이건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선급이죠. 이거는 나중에 미지급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똑같은 논리로 선급급여와 미지급급여가 있어요. 여기도 미지급급여가 있고요. 여기도 선급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지급급여는요, 작년도 지급은 올해 해야지만 X1년에 하지만 X0년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의 미지급, 기초 미지급급여고요. 요거는 기말, 단기의 미지급 선급급여예요. 그래서 그만큼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된다는 게 이제 급여의 계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지금 1,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1,000원을 지불했고요.
자, 발생한 급여를 물어봤는데 선급급여 얘기는 지금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기초 미지급 급여가 200원이 있답니다. 여기 200원이 있고요. 기말 미지급 급여는 700원이래요. 자, 이쪽이 700원. 그러면 선급급여 없으니까 얼마입니까? 네, 1,500원이 답이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어느 학원이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제가 저를 이제 저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방법이 분계 방식이에요. 이 분계 방식이 굉장히 유용한 방식인데요. 자, 급여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현금이 대변에 적히는 거예요. 현금이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현금이 1,000원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자, 기초 미지급 급여가 얼마라고요? 자, 200원이고 기말 미지급 급여가 얼마? 700원이면 미지급 급여라는 건 부채잖아요. 미지급 급여가 증가합니다. 증가. 얼마나? 500원이 증가하죠. 따라서 이 차변의 급여는 얼마가 돼야 맞습니까? 1,500원이죠. 자, 이렇게 풀면 자, 위의 방식과 밑의 방식이 둘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는데 저는 둘 다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기본이고요. 이건 응용이에요. 그럼 기본만 알고 있는 거하고 응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응용은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계학에서 위해서 시간이다. 시간은 적게 쓰고 또 정확도는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인생이 다른 길로 가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데 이번 문제도요. 워낙 출제하신 분들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근데 1번의 보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상계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죠. 상계는 상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상계는 상계 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공부 좀 하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알아들으실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상황이 8가지가 있어요. 우선 계속기업이에요. 첫 번째, 잠깐요. 첫 번째는 공정한 표시죠. 공정한 표시. 자, 두 번째는 계속기업이고요. 자, 세 번째는 보고주기예요. 보고주기.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상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성. 여섯 번째가 구분과 통합에 관한 얘기. 이런 거. 일곱 번째가 계속성, 비교 표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계는 제일 그 중에 내용 중에 중요한 건데 잘 나옵니다. 워낙. 그 상계는 상계 금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걸 상계 금지하느냐? 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지.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상계 금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충당금을 순액 표시한 것은 꼭 적어서 기억하세요. 상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외환 손익, 단기 매매 손익은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앞에 여러분 중요한 말이 붙어요.
그 말이 제가 이미 중요하지 않은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손익 단기매매손익을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만 외우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뭐? 중요하지 않은 외환손익 단기매매손익은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지. 그냥 앞에 말 없이 기억하시면 큰일 난다. 자, 봅시다. 1번 보기가 외환손익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건 뭐예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순액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액으로 표시할 수가 없죠. 뭐에 걸리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상계 금지에 걸리죠. 따라서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별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2번 보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까 봐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가 확정급여 제도와 확정기여 확정급여 제도가 있어요. 근데 확정기여 제도는 별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확정급여 제도인데, 이 확정급여 제도는 자산으로 속하는 사회적립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합니까? 상계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자, 초과 적립액. 결제하는데 법적 가능한 순액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또 초과 적립을 실현하고 뭐 할 경우에는 부채와 상계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당연히 상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실까 봐 설명드리면, 투자자산,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 처분손익은 처분 대가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자, 보세요. 제가 처분손익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처분손익 공식은 누구라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처분 대가예요. 처분 비용이에요. 빼죠. 처분 대가에서 처분 비용을 뺐어요. 거기서 뭘 빼야죠? 장부 금액을 빼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건 처분 대가라는 거고요. 요건 처분 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가액과 처분 대가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처분 대가는 처분하고 받은 돈이에요. 근데 처분하는데 약간의 자질구레한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럼 10,000원에 팔았는데 100원 들었다? 그럼 9,900원 처분 가액인 거죠. 처분 대가와 처분 가액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충당부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포괄손익회사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해서 인식한 금액과 상계한다. 자,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이 지금 2번, 3번, 4번의 보기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당부채의 대리변제, 이 대리변제는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는가 한번 봅시다. 그걸 자산으로 기록하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 그 다음에 대리변제만큼 부채를 줄이고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자산을 잡으나 부채를 잡으나 큰 문제는 없지만 위에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과 상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비용과.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설명. 자, 비용과 상계한다는 건 맞는데요.
부채를 줄이지 않는다는 거. 뭘로 잡는다? 네, 자산으로 잡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 보기는 상당히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 3, 4번이 상당히 좋은 지문인데 이 지문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이런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느끼는 보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들여서 2, 3, 4번을 설명하는 이유를 깨우치시고요. 어슴푸레하게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5번 문제는 쉬웠지만 네, 나머지 보기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고 참 문제를 보고 웃었는데요. 우리가 매출 자 공식이 있어요. 워낙 뭐 저희 기본서에도 있고 유명한 문제인데 매출 채권 회전율이 10회래요. 10회인데 평균 매출 채권이 얼마냐? 그럼 평균 매출 채권은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바로 나와요. 암산이 됩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재고자산 이게 평균 재고자산이 얼마냐? 600원이거든요. 근데 6을 곱하면 3,6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1,400원이 답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회전율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쓴다고 그랬고요. 재고자산 친절하기도 하시죠. 매출원가 기준이라고 아주 언급까지 해주셨죠. 자, 그래서 검토합니다. 자, 순매출액을 평균 순매출 채권으로 나눈 것이 지금 재고 매출 채권 회전율인데 10이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균 매출 채권이 500이죠. 그러면 순매출액은 얼마겠습니까? 5,000입니다. 보통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를 많이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액을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평균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로 나눈 것을 저희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6회랍니다. 그럼 재고자산이 지금 600원인데 얘는 얼마겠습니까? 3,600원. 그래서 1,400원이 나온다는 그런 문제로서 네, 공부가 좀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죠. 네, 쉬운 문제였고 뭐 출제가 충분히 될 만한 부분이고 요 회전율 말고도요. 영업 주기 그리고 또 네, 여러 가지 응용형 문제로 요 회전율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아마 시험 문제 출제 중에 가장 애매하고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재평가는 뭐 언제든지 나온다 그랬고 저희가 재평가 잉여금의 사후 처리도 수업 시간이 어렵지만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데요. 자, 재평가 잉여금의 기말 잔액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건 X1년도에 샀거든요. 근데 X1년에 3만 원에 샀다고요. 그럼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드려요. 3만 원인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정액법 10년 잔존가치예요. 5천. 그럼 3만 원에서 5천 원을 빼고 2만 5천 원이죠. 10년 동안이면 2,500원씩 상각하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27,5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2,500원 상각하니까. 그런데 그때의 공정가치가 37,500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잉여금이 10,000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X2년 1월 1일에 설비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연수학계법으로 바뀌고요. 변경되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예요. 내용 연수가 4년.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용 연수냐 잔여 내용 연수냐는 사실상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기계를 얼마에 샀죠? 3만 원에 샀죠? 언제 샀어요? X 1년 1월 1일에 샀어요. 그럼 X 1년, 자, 내용 연수 4년과 잔여 내용 연수 4년은 얘가 엄청 다르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용 연수 4년이라는 건 남은 기간이 3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잔여 내용 연수 4년이라는 건 남은 기간이 4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출제하신 분이 참 안타깝게 그 표현만 제대로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내용 연수 4년, 그러면 내용 4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잔여 내용 4년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험생에게 혼란을 줘서 피해를 본 수험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먼저 제가 내용 연수 4년이라고 해서 남은 연도가 3년이라고 보면요. 감가상각을 한번 봅시다. 37,500원인데 7,500원을 빼요. 그럼 3만 원인데 자, 6분의 3 이렇게 감가상각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1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 7,500원 뺀 금액에다가 내용 연수가 4년이라고 하면 10분의 4 그래서 12,0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15,000원이냐 12,000원이냐 X 2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둘 다 해봤더니 이것으로 풀었더라고요. 잔여 내용 연수가 4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여기다가 잔여 내용 연수 4년이라고 주셨으면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내용 연수라고 하셨다면 총 내용 연수가 4년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게 튀죠. 그런데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000원으로 하면 답이 나오고요. 15,000원으로 하면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 판례도 있죠. 네. 최선의 답. 그래서 여러분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때 받아들여지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보여져요. 그럼 12,000원이 맞다 그랬죠? 그럼 12,000원을 감가상각하면 25,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25,000원이라고 했죠? 네. 25,000원. 그러면 요거는 500원이 깎여 나갑니다. 마이너스 500원. 그러면 옛날에 벌었던 10,000원에서 500원이 깎여 나가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9,500원 되겠죠? 자, 옛날에 500원, 네. 벌었던 10,000원의 잉여금에서 500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잉여금은 네, 9,500원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내용 연수 때문에 수험생이 똑똑한 수험생이 좀 혼란을 일으켰을 수 있겠고 오게티가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봤는데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으니 네, 2021년도 지방직 시험 회계학은 난이도가 낮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다음 8번. 네, 회수불능 채권,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그럼 대손상각비가 나오면 여러분, 네, 제일 기본이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 계정에서 네, 찾아내시는 것이 좋은데, 자, 대손충당금 계정 보시면
몇 퍼센트를 설정한다고요? 자, 기초가 차변, 기말은 대변이에요.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은 줄어들고 상각했다가 다시 회수할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고 대손 상각비가 차변에 적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지금 회사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기말 매출 채권의 1%다. 그럼 매출 채권이 90만 원이니까 기초가 9천 원이고요. 그럼 100만 원일 때는 네, 만 원이겠죠. 물음표라고 했는데 그냥 만 원으로 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천 원이 회수 불가능 2천 원. 그럼 대손이 된 게 5천 원, 2천 원. 그리고 네. 대손되었던 상각채권이 1,500원이 회수됐다. 그렇다면 이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17,000원이죠. 이쪽 차변 합계가 여기도 17,000원이 나와야 되니까 네, 6,500원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계정만 아셨으면 아주 손쉽게 네,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8번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 문제가 나왔어요. 원가 회계 문제도 이론 문제가 나오면 의외로 당황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먼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네,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원가 계산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 이 정상 원가 계산, 평준화 원가 계산,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에서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배부 차이, 과대 또는 과소겠죠. 두 번째는 배부 차이 처리죠. 이 배부 차이 처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매출 원가 가감법. 그러니까 배부 차이를 모두 매출 원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례. 그 비례하는데 누구누구에게 주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이 친구들 세 친구에게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비례 배분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총원가 비례 배분법과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 배분법은 또 총원가 기준과 제조 간접비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공품과 제품과 매출 원가의 전체 원가 금액을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과 제공품과 제품과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비례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조 간접비 어떤 금액이냐? 실제 금액이 아니고요. 예정 배부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대충 드렸으니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데요. 1번 제조 간접 배부 차이는 회계 기간 중에 발생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과 기말에 집계된 실제 제조 간접 발생의 차이로 발생한다. 즉 과대나 과소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기말에 제품과 제품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 간접 원가에 무슨 배부에 제가 설명하고 한 거 맞죠? 예정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 그랬습니다. 실제 배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제 배부액을 합니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설명했죠?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근데 예정 배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실제 배부도 안 하는데 실제 발생액의 차이로 설명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만 있어도 답이 2번인 걸 알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이야 정확히 알지만 학생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만나면 막 머리가 뒤죽박죽 되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이론 문제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제조 간접원가 배부 시 실제 배부율은 사후적으로 계산되면 예정 배부율은 미리 계산된다. 당연한 거죠. 예정 배부액은 예산과 예정 조업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X1년도다 그러면 X1년도 초에 올해 제조 간접비 예산이 얼마냐 계산되고요. 또 올해 어느 정도 작업을 할 거냐 예정 조업도도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제조 간접은 과대 배부액을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처리할 때 과대 배부 너무 많이 줬어. 그럼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지? 차감해. 매출원가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차감하니까 이익이 증가하죠. 네,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에 대한 이론 문제가 신선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죠. 네, 우리가 자, 매출액에서 한번 천천히 갑시다. 변동비를 차감하면 뭐라고 하냐? 공원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변동비만 빼면 안 되잖아요. 모두 빼야죠. 고정비도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자, 그럼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 고정비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근데 영업 레버리지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공원이익은 고정비 플러스 영업이익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혹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셨더라도 네,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공원이익은 고정비 플러스 영업이익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문제에서는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공원이익은 30만 원이랍니다. 자, 고정비가 18만 원이면 영업이익은 12만 원이 되죠. 그렇다면 이걸 몰라도 사실은 30만 원과 12만 원의 관계는 2.5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는 2.5 이렇게 4번이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11번. 네, 굉장히 쉬운 문제죠.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잠깐 보시면 무상증자하고 주식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어요.
네,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자본금은 어떻게 되냐? 증가를 해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적립금은 어떻게 되냐? 적립금, 즉 잉여금은 어떻게 되냐? 잉여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잉여금 잉여금은 어떻게 되냐? 잉여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감소하는 잉여금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한쪽은 증가를 하지만 한쪽이 감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변동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상증자로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무상증자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주식 분할은 간단하게 해서 5만 원짜리를 1만 원짜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5장이 되잖아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병합은 아예 회계 처리되는 거 아니니까 자본금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이죠. 평가손익에 대해서 다 발생하죠. 재분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재분류를 하죠. 이건 안 해요. 그럼 재분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처분손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걸 당기손익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이 지분상품을 사가지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했대요. 그런데 팔았대요. 처분손익은 제로죠. 네,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본 이론 내용을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솔직히 이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에 지분상품은 처분손익이 없다. 이유는 재분류를 안 하기 때문이다. 채무상품은 처분손익이 존재합니다. 왜? 그건 재분류 대상이 되거든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엄청 웃긴데요. 우리가 변동 제조원가 발생액인데 기초 제품 재고, 기초 및 기말 제공품 재고는 없다. 자, 그런데 생산과 판매가 같아요. 보십시오.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제품이라고 합시다. 제공품 재고도 없어요. 기초 없어요. 생산하는데 판매하고요. 5만 개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5만 개와 이게 5만 개가 똑같다면 기말이 역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산에 들어간 원가를 뭐라 그래요? 생산에 무슨 원가가 들어가요? 제조 원가가 들어가죠. 그럼 판매가 되면 무슨 원가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는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동 매출 원가가 90만 원인데 변동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네, 이런 문제는 저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뭘 설명하려고 했는지 어떤 의미인지 문제를 출제하기가 싫었나 봐요. 네, 그냥 기본적인 그 원가 흐름의 개념만 알고 계셨어도 오히려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륵 같은 존재죠. 정부에게 두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두 문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합격 이제 필수 과목이 됐죠. 이제 그러면 표준 점수 이런 거 없거든요. 회계학에서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요, 95점과 70점을 생각하시면 몇 문제 차이죠? 5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5문제를 다른 과목에 더 맞아야 돼요. 95점 맞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엄청 유리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네,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회계 출제는 정부회계 두 문제입니다. 이 정부회계는 제가 강의 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반복해서 두세 번만 듣다 보면, 처음 저도 책 쓸 때 정말 처음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념으로 공부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회계가 도입된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이전에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공부를 했어요, 정부회계를. 그런데 처음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쓰는데. 자, 두 번째 다시 숙독하고 책을 썼어요. 이제 책을 쓰고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강의를 하려고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4번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감사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 아니, 검토 의견은 말이 되는데요, 감사 의견은 말이 안 돼요. 검토 의견. 이 검토 의견과 감사 의견은 전혀 다른 얘기고요. 예. 자, 검토 의견과 감사 의견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감사 의견 첨부가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 회계법에 따라서 검사위원을 선임해가지고 검사위원회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회계하고는 다르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공정하게 처리돼야 된다. 자, 행정안전부용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간단 명령에 처리된다. 뭐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래서 이건 딱 그 내용만. 감사 의견이 필요 없다. 검토 의견과 감사 의견은 다른 것이다. 이것만 아셨어도 4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네, 워낙 그 국가회계기준 자산부채 평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한 게 있는데,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서로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관리 전환, 이 전자를 빼고 그냥 뭐라고 부르죠? 관리환. 저기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리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유상과 무상을 구분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관리환에 대해서 유상, 무상의 구분이 없어요. 그럼 뭐냐? 자, 공정, 관리와는 원칙이 공정해요, 다. 그런데 국가회계에 있어서 무상일 때는 장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일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예외잖아요. 그냥 증여, 관리 전환은 공정가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지방자치단체. 근데 국가는 무상인 관리와는 다르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4번 국가회계실체사에서 발생 관리 전환은 무상거래일 때는 공정가액, 유상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야, 이거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에이,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일 때 장부가액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걸 당연히 알 겁니다.
나머지 보기 보면 취득원가 기초로 계산하는 거고 발생한 비용 직접 빼서 발행가액 그건 지방자치단 기업회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일한 거고 자 유형자산 매입 건설의 매입 부대 비용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함정으로 수정한 기간 정액법 등으로 그 정액법 등이에요. 정액법만이 아니고 정액법 등을 그런데 무형자산은 정액법만이에요.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올해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까다롭다면 공부 안 하신 분한테는 다 어렵죠. 그러나 착실하게 준비하신 수험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오랜만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제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지금 매출원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 제가 매출원가의 기본이 뭐예요? 기초하고 매입을 이게 재고자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매출원가고 기말재고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안 그럴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초하고 이게 7,200원인 걸 딱 줘요. 이렇게. 여기 7,200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 팔았냐 보니까 60개인데 16개 남았어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이 16개가 먼저 구입한 건 다 팔렸고 마지막에 구입한 거. 그러니까 8개가 6월 26일 날 구입한 거 150원짜리가 남은 거고 그 다음으로 최신 구입은 130원짜리. 130원짜리가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1,200원. 이 금액은 800원, 200원, 1,040원. 그러니까 이게 1,200원이죠. 여기는 1040이죠. 800원하고 240원이니까. 그래서 2,240원이 기말재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빼면은 4,960원이 매출원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은. 근데 평균법은 또 얼마나 좋으냐? 평균법은 지금 7,200원 60개예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120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개나 파셨죠? 네. 44개 파셨어요. 그럼 매출원가가 바로 나와요. 4,800원, 480원. 4,800원, 480원. 5,280원. 그래서 계산 문제지만 선입선출 4,960원. 네. 평균법. 네. 실질재고 총평균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시는데 2번이 답이에요. 2번. 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아무래도 좀 다른 문제보다 더 걸리겠네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은행계정 주정표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배웠을 텐데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린 방식은 뭐였냐면 지금 은행 측의 당좌금이 13,000원이잖아요. 근데 수정전 당좌 그럼 이렇게 전에는 가르쳤어요. 은행의 잔액 증명서에서 13,000원에서 이제 회사의 금액으로 갈 때 자, 은행에서 지금 회사로 가고 있어요. 회사의 잔액, 수정전 잔액. 회사의 수정전 잔액으로 가볼 때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은행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것은
역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금액을 찾은 다음에 역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이 첫 번째는 3,000원을 잘못 출금했어요. 그럼 은행 오류죠. 자, 3,000원을 잘못 출금했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는 A은행이 한국의 어음을 추심하고 입금했는데 한국은 몰라요. 그러면 회사의 조정사항이에요. 회사 미통지 입금. 그러면 이건 지금 더해줘야 되는데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얼마? 3,000원을 모르고 있으니까 차감합니다. 그 다음에 기발행 미인출수표. 자, 은행 조정사항이죠. 미인출수표는 마이너스 해 주셔야죠. 얼마냐? 4,000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고 수표 3,000원 발행하는데 8,000원. 자, 회사 오류인데요. 출금을 어떻게 한 거죠? 과대하게 한 거예요. 3,000원을 8,000원으로. 그럼 원칙적으로 조정할 때는 그만큼 더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빼줍니다. 출금 과대 얼마를 했기 때문에 5,000원. 회사가 자신의 통장에서 수표를 3,000원 발행했거든요. 근데 장부를 8,000원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회사는 현재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내가 5,000원을 많이 마이너스 했거든요. 그러면 조정할 때는 더해주면 돼요. 근데 역으로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도가 됐거든요. 한국은 모르고 있어요. 부도수표. 원래 빼주는 건데 지금은 더해주세요. 얼마? 1,000원.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여기서 3,000원 없어지고요. 8,000원을 지금 빼는 거니까 답은 4,000원이네요. 5,000원이군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 방식은 아주 편해요. 이후에 개발한 건데요. 은행은 부채니까 은행 잔액, 회사 잔액은, 은행 잔액은 뭐예요? 차변이 아니라 대변, 부채니까. 그러니까 13,000원이거든요. 회사 잔액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알고 싶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은행이 오류를 범했어요. 근데 어떤 오류냐? 회사의 당좌 예금에서 3,000원을 잘못 추금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네? 잘못했으니까 3,000원을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 오류. 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사 미통지 입금. 회사에다가 당연히 더 해줘야죠. 회사 거. 정상적으로 미통지 입금 3,000원 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인 출수표, 미인 출수표 은행에서 빼야 돼요. 은행에서 빼는 거니까 이쪽 4,000원. 그리고 장부에 회사가 잘못했네. 회사 오류인데 출금 과대. 그럼 출금 과대니까 더 해줘야 돼요. 회사에다. 자, 회사 출금 과대 5,000원 더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부도수표 빼는 거예요. 1,000원. 자, 그럼 이쪽 합계가 지금
17,000원이에요. 여기도 17,000원이 나와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파악된 건 얼마입니까? 12,0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5,000원이 회사 장부. 이렇게 주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느 것이 여러분한테 좋으냐 하는 건데요. 이쪽 풀이를 좀 더 강조하는 이유는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은행은 부채니까 대변. 그 다음에 회사는 자산이니까 차변. 자, 회사에 더할 건 이렇게, 뺄 건 이쪽으로. 자, 은행에 더할 건, 은행에다 더할 건 대변, 은행에서 뺄 건 차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양쪽의 대처가 맞게 되어 있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식을 좀 더 선호합니다. 네, 다음 문제로 계속하겠습니다. 네,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굉장히 빨리 푸시는 분은 저하고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보다 10,000원이 더 크다. 그러면 고정비 이거 보세요. 고정제조간접원가 때문이거든요. 이 3만 원의 금액 중에서 3분의 1이 지금 뭐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근데 판매는 그럼 이게 3분의 2란 얘기죠. 3분의 2. 그러면 몇 개를 생산했겠어요? 간단하죠. 자, 이런 뜻입니다. 더구나 뭐도 없어요? 기초재고도 없어요. 자, 기초가 없어요. 생산했어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3만 원이에요. 금액으로. 판매를 했어요. 몇 개예요? 500개예요. 금액으로는 얼마죠? 2만 원이에요. 기말은 금액으로는 10,000원이에요. 그럼 250개겠죠. 그럼 생산은 750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기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이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정분계 문제 19번. 다음 수정분계를 반영하지 못할 때 손익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못했대요, 이걸.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뭘 잘못했는가 봅시다. 종업원 급여 미지급.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 건, 자, 부채, 과소. 부채 과소예요? 그럼 순이익은 과대가 돼야 돼요. 왜? 대차평균의 원리니까. 네. 두 번째, 선급 보험료 중 기간이 경과해서 실현된 금액. 그럼 자산 과대예요. 그걸 비용 처리했는데 그냥 자산으로 놔뒀으니까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죠? 과대죠. 대차평균의 원리선.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는 수정분계가 아니에요. 수정분계가 아니고 재무상태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현금이 과대되고 현금과 외상매출금이 과대되고 현금이 과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영향이 없어요. 자산에도 영향이 없고요. 자산 총계에는 그대로 되게. 선수임대료 중 기간이 경과돼서 실현된 금액이 10,000원이다. 그럼 부채가 줄였어야 되는데 부채를 안 줄여가지고 부채가 과대하게 돼 있어요. 순이익은 과소하게 돼 있죠. 마지막 차입금 이자 미지급. 그럼 부채를 기록했을 때 안 했죠. 순이익은 과대예요. 그럼 순이익만 따지고 보면 순이익이 지금
과소과대 10,000원씩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요 두 개 2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네, 지금 과대돼 있어요. 과대, 과소가 아니고 과대. 자, 부채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십시오. 부채가 과대가 있고 과소가 있고 과소가 있죠. 그래서 부채는 10,000원이 과소된다. 옳아요. 이게 부채가. 자산은 지금 10,000원이 과대돼 있어요. 딱 10,000원이. 자산은 10,000원이. 그래서 답은 네,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3번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는 게 편합니다. 물론 이걸 시산표로 볼 수도 있어요. 시산표로. 왜? 자산, 부채 과소, 과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제일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산표로 하시면 정확하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사채 문제 워낙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자, 삼각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사채 장부 금액은 자, 제일 쉽게 문제 풀려면요. 사채가 95,200원에 발행했잖아요. 95,200원에 발행했다. 95,2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사채는 인발행됐으니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증가하는 게 얼마냐 그런데 자, 액면 이자는 1,000원이고요. 네. 유효이자는 11,400원. 액면 이자는 10만 원에 네, 10,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400원이 증가하네요. 1,400원. 그럼 답은 96,600원. 이렇게 해서 푸는 분이 정통파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답은 2번이라는 얘기가 뭐 저는 눈에 바로 보입니다. 자, 유효이자가 삼각표를 그려볼게요. 표시이자, 삼각후원가. 처음에 95,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유효이자는 11,400원이고요. 표시이자는 1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1,400원이 삼각돼서 96,600원이라 이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10% 표시이자죠. 네. 유효이자율은 12%겠죠. 네. 아마 12%일 겁니다. 이건 10%고요.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만큼 사채 장부가액이 증가한다. 기본 개념을 아셔도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지금 보셨다시피 저하고 해설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입한 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 주변의 얘기들, 그 다른 지문, 우리가 기출문제 볼 때 답만 확인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지문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길게 해드리려고 조금 루즈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는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필수 과목이 된 2022년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인연이 된다면 대방고시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